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하죠.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어도 젊음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만장자들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과거로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혹독하게 겪었던 첫 번째 결혼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차라리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남자 절대 만나지 말라고 과거의 저에게 당부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소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지방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우리 집은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입이 찢어져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즉각 서울로 올라와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 성격은 외로움을 특히 많이 타기 때문에 생활비 문제보다 부모님과 멀어져 서울로 올라와 단칸방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부모님과 전화통화도 하고 시간이 허락할 때면 찾아가기도 했지만 고졸 학력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여성이 홀로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않았던지라 저에게는 외로움조차 사치였다. 그렇게 외롭게 살던 저에게 첫 번째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멀리 사는 부모님과의 연결이 떨어져 있고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저에게 그는 자신의 가문이 유서 깊은 전통을 가진 종가집으로 자기에게는 형제도 많으니 내가 시집만 오면 당장이라도 대가족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저의 몸과 마음만 오면 된다면서 온갖 말로 설득하여 저를 꼬셨죠. 고작해야 숨을 쉴 수 있던 어린 저는 그 말에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라니 오히려 고맙다는 감정까지 느꼈습니다. 고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인 저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제가 그 사람을 약 1년 동안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꿈은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무너졌습니다. 서둘러 열린 결혼식에는 거의 손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만 초대하여 결혼 사진 한 장을 찍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이제부터는 저희 딸이 행복해져야 한다며 기뻐하셨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본가 시골댁에서 한동안 생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남편은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말했었는데 자기는 여기서 직장도 구애하고 22밖에 안 되는 저는 아무 준비 없이 덜컥 신부가 된 것이니 시골댁 어르신들에게 가서 신부 수업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전부터 남편은 자신의 집안이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이라며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 엄청난 자랑을 하곤 했었거든요. 너도 시집온 이상 우리 가문에 걸맞는 교양을 갖춰야 돼. 집안 어르신들에게 예법부터 살림까지 꼼꼼히 배워와. 그러면 나는 그동안의 직장도 구하고 너와 미래 아이를 위해 안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거야. 너 이제 평생 절대 힘들거나 외로울 일 없을 거야. 우리 웃으면서 살 일만 남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꼈어요. 역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구나 싶었어요. 유서 깊은 가문의 맏며느리로서 배워야 할 소양이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잘 배워 놓으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노력하고 있는 남편과 함께 유쉬유쉬 해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그 시골집에 내려간 직후부터 180도 달라져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부 교육을 시켜주려고 시골로 보낸 것이 아니라 허드레시를 도맡아 할 노예가 필요한 걸 깨달았죠. 혹시 집성촌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성씨를 가진 즉 친척들이 다 모여서는 마을을 말하는 것인데요. 남편이 말하던 대가족 유서 깊은 가문이라는 것이 집성촌에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돈의 팔촌까지는 우스갯소리로 들어봤지만 그 마을에는 16촌을 넘어서 32촌까지 모여 살고 있었어요. 과장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입니다. 몇십 명 되지 않는 인구가 모두 남편, 그러니까 시댁 쪽 친인척들이었는데 시골 마을이 되게 그러하듯 대부분이 노인이었어요. 심지어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노쇠하신 분들도 20여 분 정도 계셔서 저는 온갖 허드레실도 모자라서 그 어르신들의 수밭을 다 들어야 했네요. 마을의 젊은 사람은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농사부터 시시콜콜한 일까지 외부에서 일꾼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상황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노동자와 동등한 취급을 받았어요. 유서 깊은 가문의 장손 며느리는 그냥 쟤를 괴롭히려는 거짓말이었던 거죠. 물론 그런 이유로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꿈꾸던 화목한 대가족은 이런 게 아니었죠. 저도 작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시골 마을 문화를 모르진 않았지만 이곳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게 더 미쳐버리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돈을 벌기 위해 판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노예처럼 매일 일하는 것은 신부 수업도 집안 어르신들 모시기도 하지 못한 채의 일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매달 돈을 입금해주는 대가로 모든 일을 다 해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사기 결혼 이상의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5년의 시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빨래하며 청소하고 아픈 노인들의 목욕과 병수발을 도와주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노예와는 다르게 머금에는 든든히 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행운이었네요. 처음에는 버텨보려 했습니다. 첫째로, 사회에 처음 나와서 믿은 사람에게 속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였고, 둘째로는 부모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결혼하는 내가 그렇게 기쁘게 생각했으니, 참으로 일을 이런 식으로 해야 했는데,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말하지 못했네요. 알아요. 너무 미련하고 나약했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그렇게 결과에 매달리기를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만큼, 마지막 희망까지 버리는 것만큼 제가 시골집에 내려간 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많이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에는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했던 것이 다 거짓말 같았죠. 그게 전부인 게 아니라면 취직 준비로 바쁘다던 남편은 핑계로 전화를 늦게 받거나 빠르게 끊기기 시작했고 끝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자주 생겨났어요. 2년 정도 지난 후에는 전혀 연락이 끊겨버렸죠. 그때 나만 정신을 차리면서 현실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한 결혼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죠. 애정이나 믿음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이 몸뚱이가 인생의 전부인 그 목숨마저 잃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죠. 평생 이렇게 온통 죽음의 냄새뿐인 이런 곳에서 노인들의 병수발이나 하다가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퍼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 절망뿐인 생활이 5년 정도나 지났을 때쯤이었을까요? 연마을에서 시집와 이곳에 일하러 온 제 동년배인 베트남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 말고는 다 노인인 마을이었던 데다가 대부분이 남자였기 때문에요. 나와 그 아이는 쉽게 친해졌어요. 그 애는 연세마을에 가정이 있었는지 저처럼 숙식을 이곳에서 해결하지 않고 해가 지면 남편이 데려와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 일찍 남편이 데려다 주는 식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게 보였는지 어느 날 그 애가 말했어요. 남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글쎄, 이젠 남편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네요. 여기 오고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온 지 5년이 되도록 한 번도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대답했더니 저를 측은하게 보던 친구가 그럼 나랑 같이 갈래? 이라고 물어왔어요. 저녁에 자기 남편이 오토바이로 데리러 와서 같이 타고 자기 집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 말은 저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전 대답을 못하고 울기 시작하자
그 친구는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어요. 아, 우리 집에서 계속 나랑 같이 있어. 너 좋으면 나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너무 좋을 거야. 남편도 너를 좋아해. 내가 너한테 많이 얘기했어. 한국어로 자신의 진심을 전하려고 떠듬떠듬 말하는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당한 건 이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인간 불신에 걸릴 지경이었거든요. 친구가 단순히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것이 아닌 내 인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일이 그렇게 되기 전에는 부모든 친구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맨발이라도 그 마을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일단 제 남편이었고 남편의 가족이었다는 인식이 제 발목을 더 잡았던 것 같아요. 학습된 무기력으로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반항하거나 탈출할 의지마저 잃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친구가 저를 구해주기 전까지의 나의 상황은 그랬어요. 나는 친구에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일하면서 월급은커녕 용돈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솔직히 말했고 그 친구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달래주었어요. 나는 그 길로 그 친구의 남편이 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긋지긋한 마을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친구와 친구의 남편은 혹시나 누가 잡으러 올까 노심초사하는 나를 달래주었고 며칠도 안 되어 1년 가까이 연락이 없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나가 마을에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한 거였어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들어와. 싫어. 뭐가 더 미쳤어? 내가 너를 도와서 도망갈지 몰랐는지 알 수 있지. 그 베트남 여자란 말이야. 당장 해고시켜버릴 거야. 옆에서 통화를 듣던 친구는 자기가 일자리는 딴 데에서 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나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제 의견을 말했어. 어느 날 일자리가 생길지 말인가 하는 거, 직장을 구하고 안정이 되면 서울로 다시 불러준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어. 나는 이제 신부 수업을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밀어냈던 나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말했어. 그리고 나의 마지막 마음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앗아 와서 저에게 한 말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미 2년째 제격인 것 같은 사람을 저희 집에 받아들여서 그냥 조용히 일하라고 하신 거 하나를 못 들었을 뿐인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대로 말을 못 들은 게 잘못이지. 저는 그런 사고를 쳐버린 게 아니에요. 제가 당장 돌아가서 일해서 더 높은 곳을 못 배워 먹은 것들을 거두겠다고 말하셔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지 않으셨나요? 정말 5년이 지났는데도 어린아이를 자기 자식보다 더 우선 삼으시고 노예처럼 대우하시면서 노동을 착취하고 계속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으시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노동 착취라는 말이야 너 말 다 했어.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언제 받을 건지요? 오빠와 어머니 통장으로 다 받으셨나요? 그 돈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더 이상 돌아갈 돈이 없어요. 방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라도 주세요. 뭐? 미쳤니?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하지? 지금까지 마을에서 먹이고 입히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 어디서 돈이 남아 있을 것 같아? 이 돼지 같은 년이 처먹기는 얼마나 많이 처먹었는지. 아이고, 내가 속이 터져서 진짜. 어머니, 이 여자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그 말에 돌아갈 돈이 없으면 내 아들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혼이야. 알았어. 저는 그런 길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에는 인신매매부터 임금 착취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가 당장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여유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오래 머물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원치 않았고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더 큰 부채를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거짓말 없이 과거에 한 번 더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후회했습니다. 다짐하여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부모님께 이혼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저는 새 일자리와 방을 구하고 부모님께 이실직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열심히 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꼭 서울로 모셔오겠다고 생각해요. 결혼이나 연애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시절 친한 고향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고향에 내려갔다가 그 친구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영겁하고 낑겨들었습니다. 놀랐다고 하네요. 어릴 적부터 우리 집과는 다른 집안 형편에서 자란 친구인데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서울에서 운영하던 피자 가게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자신만 괜찮으면 믿음직한 나에게 맡겨보고자 했어요. 솔직히 경연 같은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지만 친구가 이민을 가기 전까지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주었고 그렇게 하여 내가 친구의 피자 가게를 맡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안정적인 일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가게는 따로 배달 대행을 쓰지 않고 직접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제였습니다. 배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몇십 분씩 딴 데서 농땡이를 부리며 피자를 시키지 않겠나 손님 면전에 대고 피자를 던지는 식의 불친절한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불평을 제기했습니다. 가게는 당시 영업이 잘 되어 배달원을 3명 고용했었지만 모든 배달원이 서로 친구 사이라 그런지 하는 행동이 똑같더라도 아마 제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데다 진짜 사장님도 아닌 이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애들을 불러 모아 거의 싹싹 비웠다고 해요. 이 아이들을 해고하면 당장 배달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제가 사장도 아닌데 마음대로 해고하고 배달 대행을 쓰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친구와 친구 부모님이 저를 믿고 맡기신 것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가게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귀한 음식을 던지듯이 두고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을 전달할 때만이라도 조금 친절히 해주면 안 될까요? 피자가 도착했어요. 헐. 피자도 못 주문해서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 어차피 진짜 사정도 아니면서 더럽게 간섭하네. 월급 사장 주제에 기본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데 너희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 해줘야 손님들이 계속 주문해주고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월급을 줄 거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도 있잖아. 진짜 웃기네. 거울을 자르던가. 알바생들은 매번 이런 식이었군요. 30대 초반인 저도 아직 어디 가서 늙었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았지만 역시 요즘 어린애들은 방 안에 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내가 자정할지요. 당근과 채찍도 써봤지만 별의별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통하지 않아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고하고 배달 대행을 이용해야 할지까지도 고민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밖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애들이 사고를 쳤나 싶어서 나가보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분의 남자가 애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은 공손하게 손을 모으며 듣고 있었고 그들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주워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근처에서 큰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고 나서
갈비를 살 테니 가게로 오라고 하는 모습에서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나중에 오랜만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 친구와 친구 부모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인근 상인들에게 인덕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갈비찜 사장님의 모범을 본받아 아이들을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고 아이들 또한 제 마음을 이해한 것인지 불량한 태도가 전보다는 누그러졌어요. 덕분에 가게의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고 나 또한 한 사람의 나이를 먹어가며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몽을 잊고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과거. 그런데 어느 금요일 저녁 바쁜 시간대에 주문이 밀려들어 주문 완료 처리가 된 지 한참이 지난 상태에서 고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음식은 아직 보내지 않았는데 주문 완료를 눌렀냐며 엄격하게 따지셔서 배달하는 아이에게 물어볼 정신도 없어서 저는 일단 너무 죄송한 마음에 손편지를 써서 한 판을 다시 배달시켜 드렸어요. 최근 비대면 배달이 많아져서 유실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알바생이 돌아와서는 사장님, 여기 추가 주문이 여기 있으면 또 주문했나 봐요 하여 사정을 설명했지만 이상해요. 분명히 현관문이 열렸다고 하네요. 다치는 것을 보고 갔는데 하는 건 저도 조금 찝찝했지만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아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다시 같은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야, 피자만 보내면 끝이에요. 그렇게 기다린 내 시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안 받기로 했어요. 전 그냥 웬만하면 좋게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장 피해를 입을 정도로 다뤄야 했는데 정말 아예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도 참았어요. 그렇게 참다가 듣게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야, 2년 넘게 쫄아서 참았는데 옛날 것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냐? 그렇게만 하다 보면 일일 피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킥킥거리면서 목소리를 일부러 변조하려는 듯이 코를 막고 말하는 그 모습은 마치 코맹맹이 소리로 말하면서 나를 아는 듯한 그 행동은 정말 수상했지만 상대방이 바쁘고 괜한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걱정이 이만저만인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 또 전화가 온다면 어떡하지? 전화를 받아서 상대방이랑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려다니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떡하지? 걱정이 들 것만 같았어요. 저녁에 영업을 마쳤지만 그 걱정 때문에 가게를 못 나가 있었는데 갈비집 사장님이 지나가다가 열려있는 가게를 보고서 둘이 아직도 켜져 있나 보았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들어보았는데 그러더니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이런 나쁜 손님 상대에 익숙하다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주문자의 정보와 주소, 그리고 녹음된 음성까지 다 들은 갈비집 사장님은 현금 결제로 익명으로 주문했을 뿐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민간인을 상대했던 것 같다며 무작정 찾아와서 조사해봐야 더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며 그 순간 다시는 타인을 믿지 않겠다는 나의 결심, 고민이 들었어요. 결국 사장님의 말은 그냥 대충 한 말이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 분위기 좋은 곳을 자기가 아는 대로 함께 가자고 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사장님은 가볍게 맥주도 한잔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 시절 새어머니 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자란 트라우마가 너무 깊게 남아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성향이 생겼다면서 자신의 성향은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만큼은 장점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저도 첫 결혼에 실패하며 그때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지라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갔어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로 저는 새 어머니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특히 여자에 대해 믿지 말고 보지 말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영 씨를 만나면서 그 다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 없을지라도 그가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상황은 사람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기대를 심어주어 상처를 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또 사장님과 같이 타인, 특히 남자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상황과 과거를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과거를 알게 되면 사장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장님은 내 친구에게 이미 제 사정을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상황은 그랬고 재혼 생각이 없다는 강력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내 태도에 고려 없이 나는 40살이 다 되어서도 여자를 믿지 못하며 살아왔지만 수영 씨를 만나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영 씨도 제 성을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는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며 호탕하게 웃으셨고 그 후 갈비집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매주 저희 부모님을 자신의 식당으로 초대했죠. 우연히 제가 부모님을 서울로 모셔왔고 아직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워하는 부모님을 도와주었던 것도 그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갈비집이 있는 건물은 사장님 소유라는 사실이었어요. 사장님은 매주 부모님을 대접하며 시내로 데려다 구경시켜 주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얻었어요. 1년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저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둘 다 가게 운영에 바쁘게 되어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우리의 신혼 시기보다는 그런 수소한, 편안한 삶이 우리에게 더 잘 맞았어요. 남편은 직원과 가족을 가장 먼저 챙기는 세심한 사람이었고 알바생들도 재혼 후에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더 말을 잘 듣게 되고 어른다운 남편의 모습은 배울 점이 많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면 더 빠르게 일하는 모습을 보며 엄청 웃었어요. 다행히 그 이상한 손님이 그 후로는 보이지 않아서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갈비집이 피자 가게보다 늦게 문을 닫아서 결혼 후에는 손님이 많은 날은 제가 가서 도와주곤 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고 또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갈비집은 넓은 테라스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는 도중 불판을 닫고 있었어요. 근처 신호등 앞에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되자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저편에서 전 시어머니와 전에 한 번 본 적 있는 전 남편의 조카가 나타났습니다. 제게 다가와 인사한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불펜을 닫고 있던 참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참 그렇게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더니 결국 꼴인 것 같아. 그리고 집 팔자조차 꼬이는 이유 때문에 생각해봤을 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우리와 함께 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닌가 싶었지. 그래, 우리 아들을 딴 거라니 넌 진짜 평생으로 두고 둬야 할 거야. 너도 그걸 보지 않았겠지? 할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거야.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고 그러면서 아이 아줌마처럼 노동이나 하고 살아갈 거예요. 예전에는 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했겠지만 이제는 제 편이 되어줄 남편이 있기에 저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어요. 지금 다른 사람의 가게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몇 년 전과는 다른 제 모습에 놀라셔서 이전 시어머니는 제가 대단히 화나신 모양으로 저에게 대거 소리치기 시작했죠. 그때 2층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내려오시면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순간 전 남편 조카 목에 걸려있던 휴대폰이 됐습니다. 요란한 울음소리가 시작되자 어린 자의 원망 얼굴을 보며 나는 남편에게 촉이 따가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목젖이 다 보이도록 크게 껄껄 웃고 있어 라며 말했다. 내가 전화를 건 경찰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끌려갔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들은 남편과 나에게 친숙한 듯하면서 단호한 인사를 했다. 당신이 전에 말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 하자
남편이 말했을 때 경찰관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달라던 남편은 정말 혼자서 계속 알아보다가 배달한 아파트 CCTV까지 확인해 놓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내가 이상하게 목소리가 낯설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남편이 듣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 주시하며 계속 알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두 사람은 아니라고 강조했죠. 남편은 이미 증거 수집이 끝났다고 말하며 우길 테면 우겨보자 면서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을 보면 자연스레 떨리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모든 증거가 자신들을 지목하자 그 사람들은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저에게 절절한 사정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유쾌했는지요. 전 남편에게는 남동생 2명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과 이혼한 후 남동생들도 결혼했다고 합니다. 물론 제 동생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그 여자분들을 시골 마을로 데려가 착취하다가 도망쳤고 그 여자와 그 아이들은 직업이 없이 서울에서 놀며 여자들을 유혹하여 시골로 데리고 가서 착취했다고 해요. 받은 돈이 전부 소득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여자가 둔마가 되지 않아서 집안 여자들이 모두 도망가니 마지막으로 조카마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돌봐야 했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중에 우연히 제가 근처에 피자집을 한다는 걸 알고 다시 제게 다가와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계획한 것 같아요. 피자 값을 받는 것도 원하신다면 배상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은 삼가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두시거나 내가 우리 가족 전에 일어난 일들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무임금 노동 착취부터 인근 가게까지 고발할 테니까요. 피해자가 몇 명이나 아니라고요. 당신처럼의 인간들은 평생 다른 사람의 피나 노고를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일 뿐입니다. 차라리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이고, 사장님,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앉아서 음료를 마시며 그렇게 말했고 남편과 사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무릎을 꿇고 제게 기어와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과거의 일을 꺼내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능력이 닿는 대로 배상해 줄 테니 제발 고소를 말아달라고 요구했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잊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니 그간 받았던 분노가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반성은 없이 다시 제 등에 빨대를 꽂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배울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님께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고 어린 마음에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나가 버렸지만 전 솔직히 언젠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은 그 마을 사람들보다도 어떤 어르신이나 당신보다도 더 미웠어요. 믿고 떠났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한때 사랑도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깨달았어요. 죄를 받고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살며 모든 것을 잊어야 했어요. 그렇게 말한 후 전 경찰서 문을 떠났고 그들의 시선을 피해 남편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어야 했어요. 그때 받은 상처는 너무 깊고 많이 아팠는데 그런 것들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들은 내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받고 자비받기를 통해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다시 시작하고자 했어요. 정말 다 잊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삶만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남편은 피자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미 그 인간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고 저와 같은 신세가 되어 도망친 전 남편의 동생의 전 부인들과 다른 피해자들을 수사하고 설득해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었어요. 세상의 피해자 중에는 당시에 저보다 어렸던 갓 20이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 외로움을 생각하니 저 역시 분노를 금치 못했어요. 알면 알수록 더욱 용서란 없어야 한다고 단단히 결심하는 계기가 되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래는 주어진 텍스트를 보다
올바르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하이, 과가 내가 평생 들판을 닦는 일이라도 할 테니 제발 구속하는 취하에 다오. 수영아, 내가 개처럼 길하면 길게 히 제발 용서해줘. 아줌마, 제가 왜 아줌마 아까 해요? 호칭은 똑바로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도 나랑 언제부터 그렇게 돈독한 사이였다고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 인간들은 돌봐야 할 어린 조카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가 커서 수사가 길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은 전심아 쪽은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그 아들들은 징역형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였기에 이들은 날이면 날마다 저를 찾아와 싹싹 빌었지만 저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그 인간들의 속임수에 또 한 번 걸려 착취당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전 남편이 다시 가만히 서성이며 저를 괴롭히려는 말을 던지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진정으로 내 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아서 더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용서라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제가 젊고 풋풋한 청춘을 밟아 던진 그들을 용서할 생각은 죽어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인간들은 오늘도 남편 가게에 찾아와 문턱에 머뭇거리면서 울면서 돌아갔어요. 이제는 완전히 그들을 인지하고 제 친구 가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도 제 결혼과 성공을 축하해주며 기쁘게 찬성해 주었습니다. 다사다난한 시기였지만 도와준 시골 친구, 믿어준 고향 친구, 그리고 영원한 내 편이 될 남편까지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오늘도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